일본의 사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하여튼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마음에 상처 받았던 거 다 외교부는 어제와 오늘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 소녀상은 일본의 항의로 철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합의로 봉합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무거운 1.5톤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 세워보는 거라 그때만 해도 너무 긴장을 해서 얘를 어떻게 도로 위로 할까 막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를 또 연락을 했더니 도로 포장이 다 망가지니까 크레인을 불러라. 근데 크레인은 독일에서 한번 부르면 막 1,500유로 막 큰 돈이더라. 큰 돈이 이렇게 막 고생을 해서 세웠는데 제 이름은 한정화라고 하고요. 독일에는 1978년도에 이주를 해서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 졸업을 한 이후에 1987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있을 때 베를린에 가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여러 민주화 운동에 평화의 소녀상은 이제 2020년에 밑에고 공공부지에 세웠을 때 코리아 협의회가 많이 한국에 알려졌는데 어떤 계기로 2015 한일합의가 되면서 소녀상 철거를 일본 정부에서 요구하면서 해외에서도 소녀상 설립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비밀 누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알게 되면 엄청나게 모든 곳에 압력을 가해서 이제 프라이브록도 안 됐고 또 다른 도시 여러 도시가 이제 그 전에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미리 설치되기 전에 알려지게 되면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9월 28일에) 이제 소녀상을 제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즉시 그 다음날 강만 장관이 이제 베를린에 세워진 소녀상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때 당시 파리에서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이렇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관련으로 회담이 있었어요. 10월 1일인가 2일에 회담을 하고 나서 7일에 직접 저희를 찾아와서 철거 명령장을 들고 왔어요. 이메일로 온 것도 아니고 편지로 온 게 아니라 그런 사례 저도 독일에서 처음 경험을 했는데 이 소녀상이 위험하다. 전쟁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너희가 소녀상을 세움으로써 한일 갈등의 문제를 독일로 들여오고 독일의 공공장소를 도구화시켜서 독일이 한국 편을 들게 하고 그래서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정말 충격적인 기분 나쁜 내용을 잔뜩 담아서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열흘인가 일주일 안에 소녀상을 10월 14일까지 딱 일주일 안에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 벌금을 2,500유로를 물어라. 주말 동안 완전히 무슨 소설책을 쓸 정도로 자세하게 리서치를 써서 화요일에 가처분 신청을 올렸어요. 그러면 판결이 나기까지는 소녀상을 못 치운대요. 결정이 나지. 일단 소송을 걸면 이제 할 수 없고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막 급하게 서명 운동을 했는데 이틀 만에 12,000 서명이 되고 그다음에 집회를 10월 13일에 저희가 이틀 만에 준비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메일이랑 뭐 이런 것이 일본의 구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빗발치게 와서 밑에 군청장이 이제 나중에 면담할 때 농담하듯이 정말 많은 곳에 메일이 왔는데 이제 자기가 북극에서도
메일을 받을 거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너무나 캠페인을 잘해서 밑에 구청장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어떤 관료들도 이 소녀상 문제가 단지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됐네요. 심지어 극우당도 저희를 지지를 해줬어요. 그 정도로 핫 이슈였어요. 밑에구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몇 차례나 보도를 해주고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철거 명령은 이제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망명 신청한 사람들이 망명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비자는 없고 그런 것 거기랑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를 써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독일에서도 운동할 때 난민으로 와서 망명 신청서 받는 사람들이 망명 신청이 그 허가가 안 돼, 검증이 안 돼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곳에서 온 거 확인이 안 되면 이제 강제로 추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소녀상의 운명이 꼭 망명 온 것 같이 지금 불안불안하게 있는 거네요. 네, 불안불안하게 있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가 전시를 한다, 소녀상 관련으로, 일본 위안부 관련. 그러면 그쪽 갤러리 쪽에다가 일본 정부가 찾아가든지 무슨 그런 서류,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일본 정부가 이미 과거에 사죄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갔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거를 보내요. 뭐 강연을 갔을 때도 그랬고 전시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일본 정부가 저희가 뭘 하면, 이 주제로 뭘 하면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청소년 사업이 있는데 그게 베를린 시의 재단에서 받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쪽 재단 측에서 일본 대사관이 지금 우리를 방문하기 때문에 회의의 그 면담 준비를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검토를 해보겠다 하면서 저희 신청서를 베를린 시의 문화부과에 보내게 됐어요. 심지어 전 독일에 있는 박물관들도 다 찾아다녔어요. 제가 들리는 말로는 박물관 쪽에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일본 대사관이 이미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다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구 의원들이, 밑에 구청장들도 생각이 있으면서 외국 대사관이 찾아온 건 처음이라고. 아, 정말요? 네. 아, 그렇게 그러면은 일본의 대사관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작은 단위의 기초단체까지 와가지고 로비 활동을 한다고 사실상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학교도 사실 2019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여학생들하고 참 굉장히 친해지고, 그런데 일본 대사관과 거기 독일 학교 뭐는 감독관에다가, 베를린시 감독관에다가 컴플레인을 넣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까지 찾아가서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대요. 예, 일본 대사가 찾아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막 굉장히 큰 컨퍼런스를 하고, 자기도 거기 불려가고, 같이 하던 선생님도 불려가고, 그래서 막 토론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희가 마치 외교 갈등이 있고 이런 어려운 주제를 일본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주고 협력을 이제 취소하고, 정말 그때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 얘기를 들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세워져 있거든요. 공공장소에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애틀란타라든지 글렌데일이라든지 필라델피아도 지금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고, 그런 거를 보면 미국에서는
막 그렇게 일본이 압력이 와도 미국 정부가 막 일본 눈치 안 보잖아요. 여전히 뭐 그렇다 해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 사이에 나빠진 거 있나요? 소녀상이든 뭐 관련된 교육이든 활동하실 때 일본 정부가 저렇게 다 작은 단위까지 와서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네. 뭐 한국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준다거나 한국 대사관이 좀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한국 정부에서 이제 나서지 않은 거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4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렀고 일본이 저렇게까지 하고 다니는 게 너무 많고 그거를 모든 거를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 저희한테만 다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저도 한국 신문이고 지금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독일에서 정말 최초로 이런 성폭력 문제라는 거를 독일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주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고 정말 어렵게 박물관까지 만들어서 교육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도 지금 공식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너무나 같이 하는 그런 쪽에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는 좀 저희를 좀 보호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냐.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같이 하는 동료들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계속 긴장된 상황이 4년째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다들 지치고 그러니까 이 소녀상이라는 그 현상이 지금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이주온 한인들이 주가 돼서 세워지고 있잖아요. 열악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역사에 남을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례가 없었고 특히 정말 열악한 소녀 여성들 그때 당시에도 가난한 층의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인권 있는 여성 운동으로 해서 여기 독일까지 확산이 돼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이거는 정말 성공적인 사례다. 여성 운동의 피해 여성과 활동가들이 같이 이렇게 만든 거라 자랑스러워야 돼요. 저는 소녀상이 독일까지 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한국 정부에서 알고 가능하면 일본의 그 제국주의적인 것을 같이 해결하도록 독일 정부에나 알려야 돼요. 정말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으면 한국 정부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일본 사회가 변할 수 있는지, 일본 정부를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압력을 넣던지 아무튼 시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서는 일본의 이미지가 너무 좋고 일본이 그런 식민 지배를 한 거를 모르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가해 국가였어요. 일본이나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불편한 심정을 더 잘 이해를 해요.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스스로 절대 과거사 청산 안 해요. 주변에서 압력을 넣어야지 하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들도 주변에 압력이 없었으면 하지 못했고 6.8 세대 때 외부에서는 했지만 이 내부에서의 혁명은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도전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그때 나치 때 뭐 했어? 히틀러만 했다고 미루지 않고 당신은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내부에서 청산이 되었거든요.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네. 이미 그래서 당연히 독일 정부에서는 우리랑 비슷한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완전 조금 착각이었던 거 같네요. 오히려 독일도 외부 영향 때문에 철저하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부정을 했던 거지 어떤 내부의 그것은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을 의심하는 거야. 쟤네들은 계속 이거 청산도 하고 돈도 줬는데 계속해서 돈 달라고 하고 이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 사회도,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부족한데, 자기도 범죄자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일본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냐. 이런 태도가 하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제 진보와 지금 보수가 팽팽하게 맞닿고 있는 부분은 보수는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우리 실컷 다 잘못했다고 했다. 아이들 자존심도 다 떨어지고 항상 죄책감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좋냐. 일본한테서 배워야 된다는 발언까지 있었어요. 그분들이. 내가 83년도에 이제 남부 이탈리아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수학 여행을 갔어요. 그 고고학자가 이제 저희 이제 담임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오후 시간에 이제 제 친구들이 다 돌아왔는데 얘네들이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아, 오늘 누가 나한테 프랑스 사람이냐고 물어봤다.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프랑스 사람이라고.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냐, 그 독일 사람으로가 안 맞춘 거야.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사람들이 넌 중국에서 왔니? 일본에서 왔니? 그럼 기분 나쁘잖아. 한국에서 그러면 막 잘 맞추면 기분 좋은데 내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물어봐서 좋아해서 내가 너무 놀라서 물어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과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40년 세월이라는 흘러서 정말 계속 독일이 미안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지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 그 사이에 변했어요. 그때만 해도 내 영국 친구가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유학 간다고 독일 유학 간다 그러면 독일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그랬대요. 영국에서. 우리나 비슷하게. 지금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쉬지 않고 노력을 해도 부족해요. 소녀상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소녀상의 주체가 여성이 되고 아픔이 되고 용기라고 보면 이거는 보편적인 거죠. 아픔은 저는 그래서 아픔은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독일에서 그 홀로코스트 교육을 받았죠. 그랬을 때 나는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한 적 없거든요. 내 이야기, 내가 그렇게 당하면 아픔이 이러면 학생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유학생 진짜 선하게 생긴, 선하잖아, 일본 유학생. 젊은이들 선하게 생긴 유학생이 자기가 딴 도시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지금 베를린에 놀러 왔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히 저희 전시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자기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내가 이 빈 의자에 앉을 자격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윤리 도덕상으로는 거기 앉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 너무 좀 슬펐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 젊은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거기 앉을 그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진짜 너무 좀 슬펐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아니다.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가 미래를 위해서 같이 옆에 앉는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하고 같이 해결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네가 이 옆에 앉아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자기가 그 옆에 이렇게 몇 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 젊은 20대 초반에 정말 그 선량한 눈으로 있는 그 일본 그 젊은 학생이 자기가 거기 앉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때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독일 내에 저희가 알기로는 베를린은 상당히 좀 진보적인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 내에서 최근에 요거와 관련돼서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좀 반응들은 어떤가요, 현재? 이번 발언으로 독일에도 있는 깨시민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어떻게 일방적이냐. 그리고 그 가해자 일본 정부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줘야 되냐. 여러 군데서 지금 성명서가 나오고 신문 보도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 3인당에서 이 안건을 소녀상 철거 반대하는 안건을 올리고 굉장히 좋게 설명을 했어요. 이 소녀상의 가치를 탈식민주의적이고 페미니즘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 차원에 있는 3인당 총회에
총 당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지금 탈식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의 식민주의 지배 때의 잔재를 없애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길 이름 같은 것도 식민 지배자였던 길 이름이 있고 동상도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치우고 이름도 바꾸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소녀상이 하나의 탈식민주의적인 그 동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이 베를린 우리가 하는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왜 그렇게 훌륭한가?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시작해서 20년 만에 이 조형물이 생긴 거잖아요. 이 소녀상 안에는 할머니들의 모든 아픈 이야기와 지금 현재 수요시를 하는 이야기며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있었으며 집에 돌아와서 지금까지의 이야기 할머니들이 수없이 많은 증언을 했잖아요. 그것이 다 녹아서 이 작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훌륭한 예술 작품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기적같이 목소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냥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동상까지 만들어서 기억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거라 일본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외교관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녀상은 정말 시민들의 모금으로 독일까지 왔잖아요. 시민들이 세운 거고 그 한국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5천만이면 2천만 명의 시민들이 소녀상을 지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힘이 나요.